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IT학부장 유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2020학년도 IT학부 특강을 통해서 이렇게 마주 보게 되었는데요. 이 IT학부의 이런 특강들은 실무 능력, 그다음에 미래 사회의 IT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향상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T3Q의 박병훈 사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T3Q는 국내 최초로 실시간 범용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플랫폼과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유능한 미래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해 주실 박병훈 사장님께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확장 등에 대한 내용,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주실 겁니다. T3Q의 박병훈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T3Q 박병훈입니다. 여러분들께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런 4차 산업혁명에 사용되는 기술들, 그리고 그 기술들 중에서 꼭 필요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그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빅데이터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런 저장소 역할을 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니까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는 가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싶어서 한 게 배치 분석입니다. 이런 배치 분석은 과거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트를 대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하루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이게 아니라 즉시 보고 싶어 합니다. 현황을 즉시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실시간 분석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시간의 현상은 알겠는데 미래는 어떨까? 지금 박병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 건 알겠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무엇을 알까라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측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 플랫폼에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데이터가 많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치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공부해서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트렌드의 흐름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 플랫폼으로 갔는데 이 통합 플랫폼에서는 가정이 하나 존재하죠. 데이터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말하면 센터, 플랫폼 쪽으로 내 데이터를 주지 않았을 때 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그럴 것이고요. 어떤 우리 공장에 있는 데이터가 그럴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내가 공부할 것은 어디서 설계하고 플랫폼에서 설계하고 그 공부할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이건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할 때 내가 공부 플랜은 우리 집에서 학교에서 짜지만 실제로 문제와 답이 있는 학교나 그리고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것을 엣지라고 하는데, 따라서 여기서 나온 게 엣지 AI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클라우드라는 말도 약간 한 것 같고 빅데이터라는 말도 약간 한 것 같고 인공지능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들 것 같은데 중소중견기업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이런 돈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사실상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를 구비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제 움직임이죠. 이러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클라우드, 그리고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위한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마치 클라우드 상의 서비스형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누구나 처음 접근을 좋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논하게 되죠. 그게 바로 AI as a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바로 이런 서비스 플랫폼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빅데이터 저장소에서 배치 분석, 실시간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의 플랫폼, 그리고 센터로 데이터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대비한 AI 엣지 플랫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AI as a 서비스 플랫폼, 이 정도로 발전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러한 발전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굉장히 트렌드하기도 하고 식상하기도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껏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고 이민하 교수님이시죠. 이분처럼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신 분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이민하 교수님의 설명을 차용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1차, 2차 산업혁명이 물질에 관련된 것, 현상에 관련된 것이라면 3차, 4차 산업혁명은 특히 3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 인터넷 세계의 혁명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이 디지털 세계,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어떻게 잘 융합할 것이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연결, 초지능, 즉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러면 오프라인이라는 건 무엇이고 온라인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여기서 보면 O2O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쪽에 O는, 왼쪽에 O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물질이 존재하고 이 물질은 소유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된 물질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제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자, 그렇지만 온라인 쪽으로 오면 정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이 정보라는 개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이 강의 자료도 제 허락이 있다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죠. 즉 공유, 편집,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온라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을 4차 산업혁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충돌과 갈등이 우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죠. 자, 그러면 이런 O2O 관점에서 봤을 때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무엇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냐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오프라인 세계죠. 이거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죠? 제가 강의 음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강의 음성, 오프라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음성은 온라인 세계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세계에서 전달된 것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해서 가치를 만들고요. 이 만들어진 가치를 다시 어디로? 오프라인 세계로 돌려주는 이러한 사이클이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데이터의 발생입니다. 데이터가 발생하고 나면 그 발생된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가 발생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저장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가치를 창출하죠. 이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통해서 창출된 가치는 반드시 어디에 적용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나은 오프라인 세계에 더 나은 관점으로 반환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통해서 실제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오프라인 세계로 주는 피드백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그렇게 되고 이러한 사이클들, 이걸 계속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이클들이 최적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해서, 즉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상세계인 온라인에 주고, 이 온라인에는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낸 가치, 오프라인에서 온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낸 가치를 다시 오프라인 세계로 피드백해 줍니다. 그 피드백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오프라인 현실, 더 나은 현실 세계를 위해서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이고요, 스마트 시티이고요, 스마트 의료 체계이고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가치를 오프라인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사이클을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관련된 기술을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온라인에서 데이터가 발생되고 이 발생된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데이터가 발생되고 이 발생된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데이터 발생과 데이터 전송에 관여하는 기술들이 존재할 것 같네요. 데이터 발생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여러분들은 Thing이라고 하죠. Thing, IoT, Internet of Thing. 요즘엔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그런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Thing으로부터 센서나 액추에이터 이런 것으로부터 정보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디지털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이나 보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기술들이 되는 거고요. IoT가 어떤 발생과 관련돼서 아주 핵심적 기술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기술들을 데이터가 발생했는데 음성이나 보이스, 영상 이런 것 음성, 영상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죠. 그 사이즈가 크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온라인 세계로 전송을 할 때 굉장히 고속 전송망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통신 체계가 필요하죠. 그런 통신 체계를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통신 체계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5G가 되겠죠. 그러면 IoT, 5G가 필요한 거고요. 이때 그러면 온라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전송해주는 이러한 기술을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오프라인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온라인, 가상세계로 전송해주는 기술을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오프라인에서 발생된 데이터가 온라인, 가상세계로 왔는데 이 가상세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기술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어떤 것들이 밑에 깔려 있을까요? 그렇죠.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밑에 깔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클라우드 기술 위에 데이터를 많이 실시간 수집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시각화하는 이런 빅데이터 기술이 또 깔려 있겠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그런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세계에서 핵심적 기술은 뭐라고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있네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로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술이 있고 또 실제로 온라인 가상세계의 기술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디지털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다시 현실 세계로 피드백해주는 기술이 존재할 텐데 바로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죠. 즉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어떤 것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R, VR 이런 기술도 어떤 기술에 해당된다. 그렇죠.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에 해당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양현실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의 현실 세계와 오른쪽의 현실 세계가 존재하는데요. 왼쪽의 현실 세계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의 현실 세계는 만들어진 왼쪽의 현실 세계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프로그램 세계에서 뭘 만들어서 가치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현실 세계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는 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 프로그램 세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들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가상 세계로 넘겨주는 이런 기술을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 그리고 여기서 가치를 만드는 기술들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고 이 가치를 다시 현실 세계로 넘겨주는 이러한 기술들을 뭐라고 한다?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짧아서 이걸 다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지금 전철 안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은 119로 누군가가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119 신고가 어느 역이에요? 어떻게 있어요? 자, 어디에서 119 차량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환자의 정보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적용되는 체계에서는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누군가 전화하겠죠. 그러면 그 전화 건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 지하철 안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든지 환자를 바로 주민하겠죠. 그러면 그 환자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 환자가 누구인지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과거에 어떤 병증이 있었는지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 환자 주변에 이 환자를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료와 관련된 관련자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가상 프로그램 세계 센터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어떤 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앰뷸런스는 도착해 있을 것이고 이 앰뷸런스에 도착하면 이 환자의 더 세밀한 정보가 바로 디지털화되어서 센터에 전달됩니다. 그럼 센터에 전달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환자가 어떤 응급조치를 받아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야 즉시 치료를 가능할지를 판단하게 되고 바로 앰뷸런스는 바로 즉시 주변에 있는 즉시 처리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 보신 분이라면 이해하실 거예요. 전 실려가 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대기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조사를 하죠. 하지만 이런 체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 환자가 도착한 즉시 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실로 이동해서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지켜지는 이런 체계. 이게 응급의료체계이고 이 응급의료체계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민하 교수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상세계 융합, 이 융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현실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이때 사용되는 기술들을 보면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기술, 발생된 데이터를 옮기는 기술, 그리고 가치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가치를 다시 오프라인에 피드백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죠. IoT, 그 다음에 5G, 통신이죠.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AR, VR,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런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융합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지금 대부분은 내비에서도 이게 적용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요즘 내비들이 이런 걸 적용하면서 오히려 과계 통계 기반보다 조금 더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과도기적으로 좀 덜 맞춰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되는 겁니까?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거죠. 다양한 카메라, 센서들로부터 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실제 현실 세계에 피드백하는 이러한 과정. 그럼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 의료 체계이든 실제로 국방이든 그리고 그게 스마트 팩토리든 스마트 시티든 그 분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 가상세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의료 데이터인지 이게 군 데이터인지 이게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인지 이건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가상세계 입장에서 보면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지금껏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럼 이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ITOA라는 개념을 좀 알면 좋은데요. 그냥 흘려 지나가시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현실 세계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뭐가 발생된다? 매우 많은 데이터가 발생된다. 그럼 대략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보이스 이런 대용량 데이터들이 또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뭘 하면 흔적을 남긴다고 합니다. 시간 흔적을 남기는 시계열 로그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걸 또 보면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 텍스트 더큐먼트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시계열 로그이거나 이미지, 영상, 음성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다큐멘트 데이터들이에요. 이런 데이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수집하고, 수집도 요즘엔 실시간성이 강화됩니다. 실시간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하고 저장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푸는 도메인. 이게 바로 어찌 보면 빅데이터에 관련된 기술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뽑거나 이상 탐지를 한다거나 뭐 근본적 원인을 찾는 이러한 것들이 인공지능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ITOA라는 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용 시스템 혹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잘 저장해서 인공지능이 공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뭐 하거나 트렌드를 예측하거나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거나 이상 탐지를 하거나 근본적 원인을 찾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컨셉처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컨셉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거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관점을 예전에는 3개 정도로 얘기했죠. 규모가 크고 속도는 당연히 좀 느리겠죠. 그리고 다양성,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다. 이런 3가지 정도 관점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어떤 가치로 말하냐면 5V라고 해서 가치를 얘기합니다. 가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럼 빅데이터 분석을 할 것이냐 말 거냐, 내가 이 빅데이터 체계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는 내가 드리는 노력 대비 가치가 더 크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문제는 내가 드리는 노력, 이게 뭐예요? 하드웨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보다 내가 거기에서 얻어진 가치가 더 크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요즘에는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는 이제는 가치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의 전체 처리 과정을 보면 아까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무엇을 할 건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와 동업을 한번 한다고 치십시다. 강남 한복판에다 쓰레기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저한테 땅을 계속 대줘야 돼요. 저는 그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땅을 대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쓰레기를 모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모아요. 그리고 이제 난 이건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땅은 대줘 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거기에다 돈을 계속 투자할 건가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어떤 가치를 얻는데 빈 병을 씻어서 다시 되팔므로써 돈을 얻는 그런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땅에 제가 모아야 할 쓰레기는 뭘까요? 빈 병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우리 전자 부품에 보면 금 도금이 약간씩 되어 있죠. 그 금 도금을 잘 모아서 금을 잘 채취해서 그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팔겠다라고 하면 제가 모아야 할 쓰레기는 뭔가요? 전자 부품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쓰레기만 모으는 이 행위는 여러분들 투자자인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도 돈을 못 벌게 만들겠죠.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공공, 민간, 학교 구분 없이 데이터를 모아왔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심플합니다.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가치를 먼저 정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가치를 먼저 정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고 모으는 데이터는 쓰레기다. 그리고 그게 되면 이제 어떤 절차를 따르면 돼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런데 이 수집도 어떻게 한다? 실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 저장한다. 그리고 분석한다. 자, 먼저 들어온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바로 분석해내면 무슨 분석이 될까요? 실시간 분석. 쟁기해 놨다가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한 달 있다 하면 배치 분석.
배치와 실시간 분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저장하는 거죠. 자,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죠? 그 데이터 자체를 뭔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어디에 팔 수도 있고요. 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인공지능에서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가치를 예측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훗단에 붙은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훗단에 붙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컨셉, 또 다른 하나는 배치로 처리하는 컨셉. 그게 나와 있죠. 여기 배치 처리 컨셉이고요. 실시간 처리 컨셉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실시간 처리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실시간 지능화 컨셉이 중요하겠죠. 적용 사례를 간단히 한 살펴보면요. 이건 뭐 저희가 직접 했던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 실시간 체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전산학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다 이해하시기는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크게 보자고요. 뭐가 있고요? 수집. 어떤 관점으로 수집해야 한다?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야 되더라. 여러분들 정보를 얻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물건을 빌릴 방법은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가져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시간 체계를 가져가자. 그리고 뭐 하자? 실시간 분석하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저장해서 내가 가치를 만들어서 보여주자. 빅데이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까지 볼 수 있다고요? 현황까지 볼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통신 분야의 시스템들이 하나 이벤트가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하나 발생하면 그 이벤트가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 호출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금융권에도 했고 통신권에도 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공지능.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저도 인공지능 랩 출신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했으면 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인공지능은 뭘까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닌 모든 지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거에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어떤 룰을 적용한 거,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머신러닝을 얘기하죠.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기계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기계가 공부하는 것과 사람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컨셉을 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는 딥러닝을 얘기합니다. 딥러닝. 그럼 이 딥러닝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딥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 딥러닝을 얘기할 때는 우리 인간의 뉴런, 뇌 체계를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풋 레이어가 있고요. 아웃풋 레이어가 있어요. 이 안에는 블랙박스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이 레이어가 얼마나 여러 계층을 갖느냐가 바로 여러 개 레이어로 되어 있으면 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이걸 딥하게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기억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체계가 좀 기억을 잘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자, 제가 원래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머신러닝, 기계가 공부하는 것과 사람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걸 비교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시험을 보셨어요. 수능을 다 모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합니까? 몇 가지의 과목을 공부하죠. 그런데 공부하는 것, 그게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뭐 과학 공부를 한다라는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죠? 그 목적에 맞는 공부를 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만 갖고는 안 되죠. 내가 문제만 있어서는 내가 문제를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문제와 답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아, 문제와 답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 문제와 답이 여러 개 있으면 좋죠. 아, 그렇습니다. 문제와 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가요? 우리 집합
책을 보면 집합책을 보면 어때요? 집합을 보면 앞에 부분은 되게 집합 수학책을 보면 앞에 집합만 굉장히 굉장히 빨리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죠. 까맣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기가 없어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타이머 좀 켜주세요. 예. 타이머를 남은 시간으로 켜주시면 제가 맞출게요. 예. 암호 통신을 했는데요. 원활치 않아서 제가 타이머 켜는 걸 부탁드리고,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집합 공부를 하는데, 수학 공부를 하는데 집합 부분만 까매요. 책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문제는 엄청 풀었다는 말이거든요. 저 뒤에 가서는 안 풀었어. 예를 들면 통계가 맨 뒤에 있다고 쳐요. 통계는 안 풀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는 잘 맞출 거예요. 그렇죠? 집합 문제는 되게 잘 맞추실 거예요. 되게 잘 맞추실 때 통계 문제는 못 맞추겠죠. 인공지능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할 거리를 줘야 한다는데 집합 공부할 거리만 엄청 인공지능한테 줬어요. 그럼 인공지능은 뭐는 잘 맞춰요? 그렇죠? 집합은 굉장히 잘 맞춰요. 그런데 뭐 삼각함수니 이런 함수는 공부 안 했어. 그건 못 맞춘다고요. 자,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문제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예. 문제가 질적으로 좋아야 한다. 여기서 말한 질적으로 좋아야 한다는 것은 내가 풀고자 하는 모든 영역에 골고루 문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편식하게 되죠. 그럼 그만큼만 잘하는 거죠. 네. 극단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제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30문제는 분명히 나올 걸 알아. 나는 그 30문제만 공부했어. 그러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아무리 잘 맞아도 4분의 3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양과 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2016년에 만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대단한 조직들이에요. 이 대단한 조직들이 대단한 곳에 인공지능을 썼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요 대단한 곳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나 어느 곳에나 인공지능이 다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지식도 아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 아타리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시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이 아타리 게임, 딥마인드죠. 이 게임은 강화학습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화학습의 시조죠. 잘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이죠, 우리. 여러분들 벽돌 깨기 게임 할 때 어떻게 깨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 시절에 했던 게임이라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구석지를 깨면 얘가 디디디디디 하면서 다 깨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계가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잘하게 되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강화학습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관점에 있어서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문제와 답을 주고 그 문제와 답을 열심히 푸는 거예요. 열심히 푼다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을 푸는 건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패턴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내가 풀었던 그 패턴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다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지도학습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이 있어요. 비지도학습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는 지도학습에서는 문제와 답을 줬는데 이번에는 문제만 줘요. 문제만 줘? 문제만 주는데 무슨 공부를 하지? 그렇죠. 공부하기 힘들어요. 문제만 주면. 그럼 문제만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학 문제, 국어 문제, 영어 문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학 문제만 주고요. 국어 문제만 주고 영어 문제만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쩌면 수학 문제니까 이거 유사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이거 국어 문제 유사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보고, 영어 문제 이렇게 묶어보는, 즉 다시 말하면 그룹핑하는 정도, 군집화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아무 지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따라서 비지도 학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군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의 피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내보는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그게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강화학습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 그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하면 어때요? 그 행동을 더 하고 싶으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게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벽돌 깨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벽돌을 잘 깼어요. 그럼 뭘 할까요? 자, 플러스 1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초과돼서 실패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시간이 초과 0점. 예.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하다가 기계가 이거 놓쳤어요. 구슬을 놓쳤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점. 그것을 무한 반복시키면 기계는 어떤 형식으로 발전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점수를 받는 형태로 발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법을 뭐라고 하느냐? 강화학습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강화학습에는 뭐가 필요 없냐면 사실은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강화학습에는 뭐만 있으면 돼요? 규칙만 있으면 돼요. 규칙만 존재하고 그 규칙만 주어지면 그 규칙 내에서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봤더니 이 케이스니까 잘 되네? 그럼 거기에 점수를 받는 거예요. 와, 세상에 어떻게 기계가 그 모든 케이스를 다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연산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과거에 그래픽 카드라고 알았던 이런 거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던 GPU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면 CPU를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GPU라는 게 필요하고 이런 GPU들을 여러 개를 깔면 예를 들면 수만 개를 깔면 인간이 100년 걸릴 거를 기계가 수분 혹은 수시간 안에도 할 수 있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공부해야 됐던 거를 기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수분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요건 맞는 말이에요. 즉 시간을 사람보다 어메이징하게 빠르게 하는 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런 건 어떨까요? 자, 내가 기계가 뭔가를 해서 맞췄어요. 사람이 맞췄어요. 사람이 맞힌 게 50% 반반이야. 근데 기계한테 맞추면 어느 정도 기대할까요? 그게 기계가 맞추게 했다고 해서 그게 90% 맞추고 100% 맞출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맞추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치라는 말이에요.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좋은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점수를 얻는 것처럼 기계 역시도 좋은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점수를 얻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문제, 즉 내가 풀고자 하는 케이스를 다 커버하지 못하면 어쩌다는 말이에요. 못하면 점수를 맞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다를 게 없어요. 다만 기계는 뭐가 가능해요? 분산 컴퓨팅, 나누어서 일을 처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공부하거나 엄청나게 빠르게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은요. 대충 우리가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는 데는 한 10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게 만시간의 법칙이에요. 만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10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는 뭐만 존재한다면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어쩌더라? 데이터만 존재한다면 그쵸. 예. 수분 안에도 전문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바둑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게임이에요. 이세돌이가 알파고하고의 싸움 혹은 알파고 제로와의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 거예요. 이미 기계는 오기 전에 맞추러 오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한 거예요. 이세돌이가 한 10년, 20년 했던 그 공부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온 거죠. 그러니 이길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산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불공평한 게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럼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에 따라서 이미 글로벌리 굉장히 우수하다는 분들이 알고리즘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우리는 잘 쓰면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엄청난 인재가 필요하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해요.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는 회귀 리그레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점들이 있어요. 이 점들이 있어. 그럼 이 점들을 하는 어떤 선을 찾아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점을 하나 주면 무엇일 거다라는 거를 맞추는, 즉 어떤 x값 하나를 다음에 주면 y값을 유추하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리그레션을 위한 알고리즘들이 과거 통계적 모델도 있고요. 기계학습 모델도 있고 딥러닝 모델도 있겠죠. 자, 다음 분류의 문제예요. 분류는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뭐 사람이냐 동물이냐를 구분하는 거나 혹은 이게 어떤 그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를 구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걸 또 잘하죠. 인공지능이. 자,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원 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해요. 이런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이런 거. 묶어내는 거.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대략 태스크가 이런 4가지 종류의 태스크예요. 그런데 이 기계 입장에서는 무엇을 이게 금융 데이터이든 이게 국방 데이터이든 이게 의료 데이터이든 이게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플랫폼은 범용 플랫폼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러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들을 인공지능이 하는 이런 회귀, 분류, 이상탐지, 군집화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내가 어떤 일에 어떤 데이터로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고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가라는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업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따라서 인공지능을 잘하고 싶다면 어떻게 접근해라? 목적을 정의해라.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라? 찾아라. 그게 찾아진다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고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툴이라든지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게 인공지능이 범용화되고 인공지능이 쉬운 인공지능으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통합이란 말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데이터 어떤 목적이 정해졌어요?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찾아졌어요. 요건 누가 해야 한다고요? 업을 잘 아는 전문가가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수집됐어요. 실시간 수집하고 실시간 전처리를 해요. 실시간 전처리 한다는 말은 우리 여러분들 참고서 막 던져준다고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참고서에서 문제를 잘 발라서 정제해줘야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이 전처리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의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것들이 다 탐색 과정이에요. 이런 걸 하고 나면 이걸 하는 것은 빅데이터 체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 놓으면 빅데이터 저장소에다 저장해 놓으면 인공지능에서는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가져다가 뭘 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공부 계획부터 짜야 되죠. 공부 계획은 뭘까요? 내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지? 그 전에 내가 뭘 하지?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지? 몇 번 반복해서 할까? 일주일에 몇 번 할까?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지? 이런 게 공부 계획이죠. 이런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기계도 그런 것들을 세워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학습 모델에 대한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학습 모델 설계가 되고 나면 그 학습 모델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그 공부 방법을 익혔으니까 이제 그 모델에다가 뭘 주면 돼요? 공부거리를 던져주면 돼요. 공부거리를 던져주면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똑똑해지는 거죠. 여기서 똑똑해진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주어진 문제와 답에 대한 거를 패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많이 주면 줄수록 잘 패턴화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계에게 내가 1 더하기 1은 원래 2잖아요. 그죠? 근데 1 더하기 1은 3으로 계속 가르쳤어요. 그럼 그 기계는 1 더하기 1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춘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말로만 듣던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요. 즉, 또 기계에게 막 나쁜 말을 써. 그럴 때 기계가 막 박수 쳐. 박수 쳐줘요, 기계한테. 오, 잘했어요. 그렇게 레이블링을 해줘. 좋은 말을 쓰면 막 혼내. 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기계는 어떤 기계가 될까요? 그렇죠. 나쁜 말만 사용하는 기계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만능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에 의해서 패턴화시키고 그 익혀진 패턴에 대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유사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답을 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하고 후처리하고 추론 과정에 이르는 이런 전체적 과정을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플랫폼은 따로 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하나로 합칩시다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렇게 되니까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하고 배치 분석하고 잘 저장하고,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공부하고, 이게 학습 플랫폼이 되겠죠. 잘 공부된 거를 뭐 하고, 공부된 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하겠죠. 그리고 이 A부터 Z까지의 일련의 전체 과정을 해주는 어떠한 툴이 존재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AI Ops라고 말할 수 있겠죠. AI Ops라는 용어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아둘 만한 용어니까요. 자, 바로 이런 과정이 프로세스 처리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걸 실시간 전처리해서 공부거리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학습 설계하고 그 데이터 가져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 됐네? 모의 시험을 거쳐서 자 이제 너 시험 봐도 돼? 시험장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좀 확대됐어요. 조금만 이거 조정해 주시겠어요? 화면이 슉. 되는군요. 됐습니다. 저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실제로 가면 서비스하고, 그리고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통상 X86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컴퓨터는 바로 요 빅데이터를 하는데 이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X86이 됐든 혹은 다른 GPU 전용 서버가 됐든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GPU 전용 서버가 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누구라도 언제나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이게 플랫폼인 거고요. 그리고 나는 뭐만 해라.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있다면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도 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지만 점점 쉬운 인공지능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되게 쉽게 말했지만 목적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라는 말을 되게 쉽게 말했지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일이고, 그게 존재한다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목적 달성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통합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입니다. 뭐 통신 분야, 그리고 전력 분야, 그리고 그 보안 분야, 이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플랫폼을 되어줄 테니 여러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서비스 만들어서 같이 상생합시다.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금융에서도 뭐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이 플랫폼에서 하나씩 꽂아가면 금융 실시간 진흥화 금융 허브가 되겠죠.
뭐 국방에서도 마찬가지죠. 국방에선 이렇게 부분 식별을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씩 서비스 확장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뭐 기상 예측도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고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다.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스마트 홈, 이동형 지휘 체계,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 뭐죠? 스마트폰이죠. 저는 스마트폰이 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뭘 만든 다음에 센터에서 모델 만들어서 내 폰에다가 어플로 내려주면 내 데이터만 가지고 뭐예요? 나를 공부시켜서 내 상태를 예측해주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건 저희가 특허도 등록해놨죠. 출원을 했죠. 그리고 이건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건 특허 쪽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체계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 그 시간이죠. AI 에서 서비스다. 이 AI 에서 서비스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디 위에 올려놓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누군가가 와서 나 이거 쓸 거예요 라고 해서 클릭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 위에서 내 목적과 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곳이 AI에서 서비스 관점이다. AI에서 서비스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분야에 이렇게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야의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을 찾아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AI에 대한 걸 찾아봤는데요. 왼쪽은 뜨는 기술, 오른쪽은 이미 완성된 기술. 오른쪽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딥러닝이나 기계학습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완성된 기술이에요. 완성된 기술이고 왼쪽에 이게 뜨는 기술이란 말이에요. 이 뜨는 기술이 뭐냐면 바로 AI를 위한 아까 말했던 제가 파스, AI를 내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인프라를 그리고 미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당연히 누가 잘하고 있고요? 글로벌은 잘하고 있는데 국내는 잘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게 NHN, 카카오, 네이버 등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 플랫폼이 그 위에 올라가서 클라우드 AI 에서 서비스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가 있는데 어떤 이 요리사는 뭐만 알고 있고 나는 재료가 있고 뭐도 있어요. 요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요리에만 집중하고 싶어. 근데 돈도 시간도 없어서 이런 주방이 필요한데 주방이 없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공유 주방을 대줄게. 넌 요리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돈 버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나는 인공지능에 대한 목적도 있고 데이터도 있어. 그 목적과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인공지능 서비스 만들고 싶은데 클라우드도 없어요. 미드웨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 너는 너의 목적과 데이터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얼마든지 만드세요.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AI에서 서비스 플랫폼이고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NHN,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컨셉들이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 4차 산업혁명 문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엣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요 뭐 신뢰 이런 거 하면은 블록체인 이런 말 나오던데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런 인공지능 플랫폼을 어떤 신뢰 기반의 계약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에 적용하는데 나는 블록체인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올리면 되겠죠. 이런 확장하는 이런 그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RSC에는 그냥 리얼타임 스마트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자, 이제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적인 건 상관없으니까 목적만 정의해라. 그리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만들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티스루키와 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회사를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많아질 거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다? 목적을 정의하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뭐더라?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하는 거더라. 현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상으로 올리고 그 가상에서 가치를 만들어서 다시 현실로 내리는 이 융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융합이어야 하더라? 그렇죠. 현실 세계의 이로움을 목적으로 하는 융합이어야 하더라라는 정도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사례들을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실시간으로 질문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IT 학부장 유혜정인데요. 처음에 인사드렸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 관심 있는 분들이 듣고 계셔서 제가 이제 질문이 있는지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 개, 김정민 님이,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고,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전문가께서 보시는 현재의 인공지능의 어떤 수준, 발전,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처음 있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그 수업 시간을 잠깐 했지만, 결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빅데이터 저장소에서 실시간 분석 체계로 가고 있다. 그럼 실시간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이슈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실시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필요하니까 지능화 가고 있다. 이건 뭐 보편적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실시간 지능화는 이건 디폴트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엣지의 AI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엣지 AI라는 건 카메라가 인공지능 판단이 붙고 내 자동차에 인공지능이 붙고 실제로 내 워치에 인공지능이 붙는 이런 개념을 엣지 AI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엣지 AI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대세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공지능 흐름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쉬운 인공지능 관점에 말씀드렸고 TSQ.AI를 만나면 인공지능이 엑셀처럼 쉬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쉽게 어떻게 인공지능을 쉽게 할 거냐 이런 움직임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움직임은 설명 가능한 움직임에 대한 게 있어요. 사실은 인공지능은 어떤 통계적 모델은 그 모델이 수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설명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 인공지능의 어떤 학습 모델이라는 건 수학적으로 딱 증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푸는 영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영역은 어느 영역에서 담당할 거고요. 학교 연구 영역에서 담당할 거고요. 그리고 쉬운 인공지능으로 가는 거는 저희처럼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실시간 지능화는 대세적이다.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공지능이 다 어디로 갈 거다 이제 엣지 여러 다양한 기기들로 카메라로 갈 것이고요. 뭐 CCTV로 갈 것이고요. 자동차로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로 갈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갈 것이다. 이게 엣지 AI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또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는 쉬운 인공지능 개념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자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조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윤태성 님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아마 2000년대 초나 뭐 이럴 때 처음 접했을 때 그 영화 뭐 90년대 후반이나 이럴 때 인공지능 뭐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 접할 때 이제 영화로 많이 접하는데요. 가장 이제 그 인기 있는 영화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이 질문을 보고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뭐 범죄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속한 용의자 추적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범죄 의도를 파악해서 예방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영화에서 보여졌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할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인공지능에 대한 건 아니었고요. 사람의 천재 사람 3명을 이렇게 했었던 3명인가 2명인가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아마 마이너리 리포트를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예측이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뭘 하는 거냐면 행위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그 영화처럼 굉장히 정확할 거냐? 이건 다른 문제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렇게 하지만 이 범행이나 이런 건 우발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우발성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다만 실제로 그런 어떤 사람이 패턴화된 거, 예를 들면 술 먹고 이 사람 술 주정하더라. 그리고 술을 많이 먹었더니 옆에 사람하고 싸우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겠더라라는 건 예측 가능한 거죠. 즉 철저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든 기계든 과거에 행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무 패턴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면 범죄가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존재한다면 충분히 범죄 예측 가능할 거고요. 예방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딱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런 게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어떻게 활용돼야 할 거냐면 그냥 수사에 참조하는 용도로 활용할 거고요. 그것들을 과거의 분석관들이 분석했던 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분석관이 참조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아주 가장 지금 급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은 어디인가요? 근데 먼저 제가 답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T3Q 아닌가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T3Q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많은 기업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인공지능은 앞서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역이 있어요. 알고리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처럼 플랫폼을 만드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활용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하는 영역이 있냐면 아까 계속 강조했던 건 그거거든요, 사실.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에 맞는 데이터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 누가 돈 벌 거냐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그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알고리즘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플랫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플랫폼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저희도 그 중에 한 업체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인력이 없다라고 말할 때 혹시 이러면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인공지능을 그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족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쩌면 웹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어렵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기술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실제 더 빨리 양성될 수 있어요. 물론 그분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면 누가 돈 벌 거냐? 누가 돈 벌 거냐? 저는 당연히 돈은 누가 번다고 생각하냐면 네 번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맞는 데이터를 발굴해내는 사람이 돈 벌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내에서 인공지능을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인프라 쪽이 있고요. 윗단의 그 서비스 쪽이 있어요. 당연히 인공지능 서비스 쪽은 기본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NHL 이런 회사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영역은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인데 그들 역시 클라우드 회사들이 잘하고 있겠죠. 뭐 네이버나 KT나 카카오나 NHN이 잘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잘하는 영역은 뭐냐면 대부분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밑에 하부단 인프라 영역과 음식, 서비스 영역에 관심을 가질 때 저희는 이 서비스들이 많아졌을 때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건가를 가장 빨리 관심 갖고 해왔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T3Q.AI는 바로 그 가운데 관점에서는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T3Q 박병훈 사장님께서 저기 특강 진행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